기초는 항상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거의 기초는 굳었습니다. 두 문제로. 자, 기초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1장에서 구조를 배우면서 하중을 배웠는데, 그런 건축물에 적용된 하중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죠? 전달하는 이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 부분은 거기 이 지정하고 그 경계면을 우리가 묻는 형태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독립기초를 그리려니까 조금 많이 그려야 돼요. 그래서 쉽게 그릴 수 있는 줄기초 형태로 냈어요. 그러면 거기 그림 있죠? 현재 그 페이지 그림은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몇 페이지 펼치라 했어요? 엉뚱한 페이지 펼쳐놨잖아요. 여기 기초구조 있죠? 현재 이 그림은 독립기초입니다.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독립기초의 그림입니다. 독립기초. 거기 건 독립기초고요. 이 독립기초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기초는 시험에 나와가 제가 없앴는데, 줄기초, 연속기초라고 하는데, 연속기초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연속기초는 이렇게 기초보가 있고요. 밑에 기초판이 이렇게 설계가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밑에 기초판이 있고요. 기초판 슬래브가 있고, 이게 기초보입니다. 이게 기초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기초보가 있을 때, 밑에 뭐가 가는가 하면요. 지정이에요. 기초판 밑면 하부에 지정이 가는 거예요. 그 밑에,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와요. 밑에가, 이것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 밑에 진 콘크리트다 이거죠. 원래 지정이란 것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것을 지정이라 해요. 그리고 이제 잡석 지정을 하거든요. 잡석. 이렇게 막 생긴 돌을 세워서 이렇게 다져요. 다지다 보니까 공극이 생기잖아요. 제가 쪼맣게 그리는 거 있죠. 이게 사춤하는 표시야, 사춤. 우리가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하겠다? 사춤이라 했겠죠? 이거는 사춤 표시야, 그림에. 사춤. 원래 사춤이라는 것은 빈 공간이나 틈새 구멍을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 했겠죠? 사춤. 그러면 이 잡석 지정을 한 거예요. 잡석 지정. 그럼 지정의 경계면을 찾아라, 이 개념 가지고 있거든요. 이 면이 여기 지정이죠. 요거 기초판 밑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아래 부분이 지정이 되는 거야. 말뚝 그리고 막 이래라 하니까 힘드니까 이 줄기초를 그려서 시험을 낸 거예요. 근데 보통 오른손 제비들은 잡석을 이렇게 그려요. 왼손 제비들은 반대로 그래요. 그때 시험 출제할 때 왼손 제비가 냈어요. 왼손 제비가 그렸어요. 그린 사람이. 오른손 잡이하고 왼손 잡이 그리는 방향이 틀리거든요. 제가 설계를 강의를 해봐야 아는데, 그리는데 왼손 제비들이 그리는 방향이 틀려요. 오른손은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왼손은 반대손으로 잡으니까 반대로 그려. 자, 보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정계. 그래서 지정은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다 뭐라 한다? 지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37페이지 상단에 동결선, 동결심도라고 하죠. 이거는 다 출제했어요. 다 기출했어요. 그래서
겨울철의 지표가 땅에 어는 깊이를 마다 동결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초는 2번만 체크하세요. 동결선 이하에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아무리 경미한 건물이라도 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기초의 부동치마를 방지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초를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안 하면 부동치마의 우려가 어떻게 증가되는 거예요? 부동치마 우려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기초를 갖다가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하지 않게 되면 부동치마의 우려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부동치마 우려가 증가되는 거죠. 증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결선 이하에 배치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지역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저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동결선은 자, 이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 집안의 종류. 자, 집안이 공극이 많은 집안이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집안의 종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모래 같은 경우 이루어졌으면 더 깊이 열리겠죠, 맞죠? 예를 들어 점토가 있고 일반적으로 모래가 있다. 그럼 모래가 어떻게 더 깊이 옵니다. 모래는 공극이 많잖아, 맞죠?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의 분류 개념이 나와요. 37페이지. 자, 기초의 분류에서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0페이지 3번에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가 있어요. 자, 기초의 분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초는 기초판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 기초판 형식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 기초판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몇 가지? 네 가지죠. 독립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복합기초가 있습니다. 복합기초. 그리고 연속기초, 줄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통기초가 있어요. 온통기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기초를 줄기초라고도 하고요. 온통기초를 전면기초 또는 매뜨기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지정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기초가 있고, 직접 집안이나 경미한 지정을 해주고 하는 게 직접기초. 그리고 말뚝 박아주는 것이 물뚱기초, 말뚝기초예요. 그리고 피어기초가 있고 자만기초,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만기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하세요. 이번에는 두 가지. 말뚝기초하고 직접기초, 지정형식에 따른 이제 두 가지는 하세요. 자, 앞전에는 제가 말뚝기초는 하라고 했는데, 말뚝 박아주면 말뚝 지정하면 무슨 기초? 말뚝기초예요. 이건 말뚝 지정한 거야. 말뚝 박아야지, 말뚝 지정한 것을 직접기초 이렇게 낸 거예요, 작년에. 19회 때는. 자,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말뚝 지정을 한 것을 직접기초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말뚝 박하면 뭐다? 말뚝기초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놀부가 말뚝 잘 박았죠. 나무 호박에다 말뚝 박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기초반 형식이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기초반 형식. 유일하게 지정 형식은 저번에 이제 앞전에 한 줄 내가 이제 지문 써가지고 답 만든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기초 종합 문제 내면서 한 줄 썼다니까, 한 줄. 근데 한 줄인데 그걸 답을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무슨 기초? 독립기초입니다. 독립기초. 그래서 단일 기둥이죠. 기둥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는 게 독립기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해력이 큰 집안에 있어야 돼요? 진해력이 적은 경우에 있어야 돼요? 그래죠. 그래서 독립기초는 진해력이 클 경우에 진해력. 진해력이라는 것은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뭐다? 진해력이야. 진해력은 집안이 하중을 진해력이 큰 집안에 사용하는 거예요. 적은 집안에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연약 집안에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부적합한 기초가 얘예요. 그래서 얘는 연약 집안에 부적합해요. 연약 집안에 부적합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이 뻘에 가면 어떻게? 우리 못에 있죠? 사람이 다리 하나에 기초판 하나 있잖아. 사람이 무슨 기초다? 독립기초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개가 붙은 분이 있어요? 없죠? 따로따로 돼 있잖아. 독립기초입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에 부적합해. 그래서 얘는 부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꼭 설계한다? 이 지중보, 기초보를 꼭 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지중보를 설계를 해줘요. 지중보를 기초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중보가 무슨 역할을 한다? 지중보가 주각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뭐다? 주각이에요. 주각 부분.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이 주각이거든.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은 뭐다? 주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의 머리 부분하고 있죠. 아랫부분하고 기초가 맞닿는 건 주각이고, 기둥의 머리 부분하고 수평 부재 있죠. 바닥판이나 보하고 맞닿는 부분은 주두. 맞죠? 주두구. 자, 그러면 이 주각을 갖다가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는 겁니다. 고정 상태로 하여 고정 상태로 해줍니다. 고정 상태로 해주는 거예요. 고정 상태로 만들어 주고, 지중보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하면 힘 모멘트를 받아줘요. 기중보가 힘 모멘트 부담을 이 지중보가 해줘요. 그러면서 편심 기초를 편심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원래 편심이라는 건 이 편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부재의 중심과 무게의 중심이 일치하면 이건 편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무게의 중심하고 이 부재 중심이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편심이에요. 편심이 생기면 돌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간혹가다 이거잖아. 이거 뭐죠? 노로 젓고 나갔다가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맞죠? 왜 빠집니까? 한쪽으로 섰다가 이렇게 세우면서 한쪽으로 해가 편심 생겨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편심 기초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방지함으로써 이 부동치마 방지 역할을 하는 게 지중보야. 그러면 주각을 고정 상태라는 게 지중보의 역할이에요. 그럼 지중보를 단면을 뗄 수 있는 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중보를 단면을 크게 해줘서 꽉 잡아주는 형태가 좋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혹시나 해서 그 정도만 봐두세요. 그 다음에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을 받치는 게 무슨 기초? 복합기초다. 그래서 체크하세요. 38페이지에서 2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게 복합기초입니다. 그래서 2개의 기둥이 근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개의 기둥이 근접해 있다는 것은 2개의 기둥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둥이 너무 가깝게 있어. 이 가깝게 접근해 있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독립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각각에 붙어 있으니까 중복되겠죠. 각각 만들 수 없으니까 차라리 하나의 기초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기초? 복합기초. 근접해 있는 경우. 기둥이 너무 근접해 있다는 거야. 이 근접해 있는 경우 기둥이 이런 경우나 아니면 인접대지 경계선을 접근해서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어. 여기입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이야. 여기가 대지 경계선인데 경계선 가까이에 기둥을 배치한 거야.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땅의 여지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 여기 기둥이 하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기둥을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사다리꼴의 무게 중심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겠다. 이게 두 개에서 내려온 기둥을. 이것이 무슨 기초? 복합기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둥의 뭐다? 배치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지내력이 적어 이 독립기초가 부적당할 때 쓰는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지?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한다? 기둥의 배치 문제로 생기는 거다. 그래서 혹시 사다리꼴 모양이나 사다리꼴 모양 기초하면 무슨 기초? 복합기초가 기억내 주시고, 기둥이 근접해 있거나 인접대지 경계선에 배치하다 보니까 독립기초를 만들 땅의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을 때, 독립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을 때 독립기초가 부적당한 게 아니죠. 명심하지? 독립기초가 알맞지 않아서 복합기초로 가는 게 아니다. 독립기초를 만들마다 여지가 없을 때, 여지가 땅의 여지가 없다. 만들고 싶은데 땅의 여지가 없다는 게, 그럴 때 무슨 기초? 복합기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속기초, 줄기초. 자, 그리고 명심하자. 얘들 둘이가 연속기초나 온통기초가 뭐다? 연약지반에 사용하는 기초예요. 연약지반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기초예요. 사용이 가능한 기초인데 차이점은 이거죠. 건물의 하중이 적게 나가면 연속기초, 줄기초, 저층건물은 가능하다. 그러면 연속기초는 저층건물에 쓰는 거고 고층건물은 뭐다? 온통기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러면 연속기초는 바로 그 해놨죠? 벽 또는 일렬에 기둥을 받치는 기초가 뭐다? 연속기초고,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하는 것은 무슨 기초? 온통기초야. 그럼 누가 기초판 면적이 더 많아진 거다? 온통기초가 기초판 면적을 넓게 한 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연속기초는 그래서 이 저층 건물이죠. 얘는 고층 건물은 안 돼. 저층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적조, 조적조의 기초가 무슨 기초다? 연속기초예요. 연속기초. 그리고 거기 해놨죠. 그래서 지내력이 작아 독립기초로 알맞지 않는 경우에 무슨 기초? 연속기초로 가는 거야. 명심하세요. 아까 복합기초하고 구분해야 돼. 복합기초는 독립기초를 만들마다 여지가 없을 때 복합기초로 가는 거고요. 독립기초가 알맞지, 지내력이 작아가지고 독립기초 알맞지 않을 때는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층 건물은 안 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온통기초 있죠? 온통기초가 이런, 자, 이 도심지 연약 지반이야. 도심지 연약 지반의 기초가 얘를 써요. 도심지는 왜 그런가? 도심지는 건물이 높이 지어질 수밖에 없죠. 땅값이 비싸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도심지는 상업이 중심 상업지역이잖아, 맞죠?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되거든. 그렇다 보니까 건물의 그 땅의 이용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밀실 많이 지어야 돼요. 그럼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죠? 그래서 도심지 연약 집안의 기초나 고층 건물의 기초는 무슨 기초다? 온통 기초로 가는 게, 고층 건물의 기초는 온통 기초로 가는 거야. 그래서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알아두시고, 그래서 작용하는 하중이 매우 커서 기초판 넓이가 뭐다? 아주 넓어야 할 때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하중에 비해서 지내력이 적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고 니은 소요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의 2분의 이상 되면 온통 기초로 가는 거야. 근데 시험만 냈다 하면 이걸로 많이 냈었어요. 도심지 연약 집안의 기초. 일반적 이론에 나오는 가지고 안 쓰고 실제로 낸 거야. 실제로. 도심지가 연약 집안이면 온통 기초로 가야 되거든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알아두실 것이 저겁니다. 거기에 위험에 대칭형 건물로서 뭐다? 부동침해 방해 효과집니다. 대칭형 건축물의 적합도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비대칭형 건물이죠. 비대칭형 이 건축물의 경우는, 이 경우는 온통 기초보다 말뚝 기초가 유리합니다. 온통 기초보다 말뚝 기초 해줘야 돼요. 연약 집안에게도. 예. 온통 기초, 말뚝 기초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면 강성 확보가 되든지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비대칭형 건물은 온통 기초로 설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대칭형이 되면요, 이게 비틀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돌아가, 바람이 불거나 어떤 힘이 작용했을 때 문제가 돼요. 비틀림이 생기면 난리 나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는 말뚝 기초로 유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그 기초설계시 고려상 유의사항을 해놨어요. 이거는 저때 출제를 했습니다. 13회 때 기출을 해버렸어. 이거는 13회 때 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3번하고 사실 5번이 중요하거든. 5번 가지고 냈거든.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기초설계시 고려사항 또는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3번 보세요. 지하층 가급적 건물 전체 어떻게 균등하게 설치해서 치마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 지하실이가 안 좋다는 거예요. 지하를 일부 지하실 설치하는 거 있죠. 일부 지하실 있죠. 지하층 설치하는 거. 일부 지하실 설치는 이거는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돼요. 일부 지하실 설치는. 항상 기억하고, 그다음에 5번 다른 형태의 기초나 말뚝 등 한 건물에 혼용하면 뭐다? 부동치마, 자 거기에 나죠? 위험성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겁니다. 자, 이 동일 건물 있죠? 동일 건물에서는요, 종류 지방 갔을 때 2종 형식, 다른 종류 형식 기초를 병용하면 2종 형식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질 지정도 해서는 안 돼. 지정의 종류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같은 거 해주라. 그리고 말뚝 혼용도 안 돼요. 말뚝도 혼용을 금합니다. 동일 건물은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론상. 이것을 동일 건물은 2종 형식 기초, 종류가 다른 기초라든지 이질 지정이나 말뚝을 혼용하면 안 돼요. 한쪽은 지지 말뚝, 한쪽은 마찰 말뚝을 쓴다든지, 한쪽은 기성 콘크리트 말뚝 쓰고 한쪽은 강제 말뚝을 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종 형식 기초나 이질 지정이나 말뚝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
공부를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그리고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는 자, 이 두 가지만다.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올해는 조금 더 넓힙니다. 두 개까지. 작년은 말뚝 기초만 하락했는데 올해는 두 개. 직접 기초. 기초반을 직접 집안이나 또는 잡석 다짐 정도의 경미한 지정을 통해서 집안 전의 얕은 기초가 직접 기초입니다. 그러면 경미한 지정 해주면 마다 직접. 자, 그럼 아까 여기에서 여기 그림 이것이 경미한 지정이에요. 이런 게 이게 경미한 지정이에요. 네. 보통 지정해 준 거 경미한 지정 또는 보통 지정 이것이 자 바로 이겁니다. 경미한 지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운동화 신고는 기질 때 보통 둘이 같이 이렇게 재죠. 맞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냥 기재면 안 되잖아요. 벗어! 이러잖아요. 맞지? 하이힐 신은 분 보고 같이 기재입니까? 그거 하고? 아니죠?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말뚝 기초는 말뚝 박음에 뭐다? 말뚝 박은 게 무슨 기초? 말뚝 기초. 그래서 그 뒤에 해놨죠. 특히 중앙 건물이나 고층 건물의 기초에 사용한다. 근데 그 이제 중앙 나오죠? 중앙 건물은 이런 거 있죠? 청사들 있죠? 정부 청사나, 맞죠? 이런 거. 시청 건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중앙 건물이에요. 쉽게 공공용 건물도 있죠? 맞죠? 공공용 시설, 여기 중앙 건물인 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파기에서는 자, 41페이지 그 기초 파기 공법이 나옵니다. 아일랜드 공법이나 트렌치크 공법이 기초 파기 공법이 쉽게 흙 파기 공법이죠. 터 파는 공법이에요. 땅을 파는 공법. 자, 그런데, 탑다운 공법도 탑다운 공법을 뭐 역구축 공법이라고도 해요. 역구축 공법. 자, 탑다운 공법은 지하 외부 부분에다 지하 외부 부분에다 지하 연속벽을 설치를 해요. 지하 연속벽을 설치하고 그 기둥을 만들어요. 기둥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하 외부에 지하 연속벽 설치하고 이제 내부에는 기둥을 설치해요. 땅을 천공해서 지하에다가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너무 탑다운 공법은 이 버팀대 이거 못 쓸 때 하는 거야. 버팀대나 버팀대 공법이나 이걸 사용을 못 하는 거야. 이런 어스 앵커 공법을 사용을 못 해. 그렇기 때문에 흙막이를 할 때 흙막이가 자꾸 터져요. 지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지하 외부 부분에다 여기에다가 벽을 설치하네. 지하 연속벽을 설치를 하고요. 외부에다가. 그리고 이 중앙에 막 천공 구멍 뚫어가지고 기둥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기계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대구경 구멍 파는 기계가 뿡 뚫어가지고 이 철간 잡아 넣어가지고 강간 잡아 넣어서 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둥을 막 뚫어서 만들 땅을 막 뚫어. 한 보신 분들 있을 건데 막 뚫어요. 큰 건물 질 때, 대규모 건물 질 때. 이렇게 뚫어가 하고 나서 이거 하고 나서 뭐 한가 하면 1층 슬래브를 설치하는 거야. 1층 바닥판을 시공하고 이제 지하 굴착을 들어가면서 이제 지상 구조물도 축조해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1층 바닥판 먼저 시공해놓고 지하 굴착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땅 다 파놓고 기초부터 해가지고 있죠. 기초부터 해가 위로 올라가잖아, 맞죠? 지하 뭐 5층하고 지하 뭐 4층, 3층, 2층으로 올라오고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공법이 기본인데, 그래서 지하 굴착을 하고 지하 구조물 설치하면서 지상 구조물 축조하는 거야. 이래 들어가는 거. 이것이 뭐다? 탑다운 공법. 위에는 탑사하면서 밑에는 다운 들어가는 게 받아가는 거야. 지하 굴착과 지상을 동시에 축조하는 공법을 탑다운 공법이라 해요. 보통 파는 공법하고 틀리죠? 집안이 연약을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 중간에 버팀대를 댈 수가 없어. 버팀대를 못 대니까. 그럼 공사할 때 보면 웬만하고 파면요, 여기 흙막이 해가면 중간에 H빔 같은 걸로 이렇게 버팀대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 파내려 가잖아요. 맞죠? 그러지 안 터지거든, 흙막이가. 아니면 앵카 공법을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렇게 뚜룩 또 내려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중간 이제 포크레인 넣어가 막 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건데 진짜 대규모 건축물 칠 때 포크레인이 밑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포크레인 작은 포크레인도 아니라 큰 포크레인 잡아 넣어가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봐두시고. 그래서 트렌치 컷이나 아일랜드 공법이나 탑다운 공법이 무엇이다? 땅 파는 공법이다. 흙 파기 공법이다. 얘들은 지방 계량 공법이 아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45페이지. 제2절 집안조사에서 지중응력 분포하고, 지중응력 분포하고, 46페이지, 거기에 사진과 점토의 비교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안을 우리가 봤을 때, 땅을 파내려 가는데, 자, 이 집안에 대한 조사적인 앞서서 땅의 특성을 알자. 그러면 사실 안반은 별 필요가 없지만, 자, 연약 집안은 특성을 알아야지 설계를 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설계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점토 집안하고 사질토를, 그래서 연약 집안의 대표적인 것이 점토하고 사질토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사질은 무엇이다? 모래고. 그래서 이 점토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지중응력 분포. 지중응력이라는 것은 지중응력. 자, 이거죠. 기초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하중이 벽이나 기둥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 속에서 저항하려고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는데 이걸 뭐라 한다? 지중응력이라고 하고, 이때
이 기초판 밑면과 맞닿는 압력이 뭐다? 접지압이고 그 압력을 접지압이라 해. 여기 맞닿는 압력은 뭐다? 접지압. 그러면 사실 접지압이라고 합니다. 접지압, 지중응력. 땅 속에 저항하려고 힘이 생기는데 그걸 지중응력이라 해요. 그러면 지중응력 분포나 접지압은 같이 가요. 압력은. 접지압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질 지반일 때는 지중응력이나 접지압 압력이 중앙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중앙부가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무엇이 된다?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사중대라고 외우시면 돼요. 사질 지반은 중앙부가 최대다. 그럼 주변부는 어떻게? 최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점토 지반은 반대예요. 얘는 중앙부가 뭐가 된다? 반대로 써주면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소가. 주변부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 되니까 사중대면 외워버리면 쉬워버린 거예요. 사중대. 중앙부가 최대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건물의 치마 형태가 틀려지는 거죠. 건물의 치마 형태가. 그러면 이 사질 지반의 경우에 건축물을 축조했다. 건축물을 지었으면 긴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양단, 주변부 어떻게? 치마량이 큰 거야. 여기가 치마가 많이 되는 거예요. 건물 지으면. 그래서 이 건축물의 이 사질 지반의 치마 형태는 양단부 치마가 큰 거죠. 양단부 치마가. 양단 치마가 큽니다. 양 끝부분. 주변부라 하면 양단 또는 주변부. 그래서 양단 치마가 큽니다. 치마가 크고요. 그 반면에 양단부 치마가 크고 이 점토 지반의 건물을 짓게 되면 건축물을 축조했다. 그럼 얘는 어디 치마가 된다? 중앙 부분 치마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이 치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부 치마가 커져. 중앙부 치마가 커요. 자, 그래서 치마 형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특징을 보면 사질 지반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사질하고 점토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투수성은 이미 내세 물에 투가서 물 빠짐성이죠. 투수성은 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질이 좋잖아요. 투수성은 얘가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밀 속도는 누가 빠르다? 투수성하고 같죠? 안밀 속도. 치마 속도라 보면 되죠. 치마 속도와 같이 가니까 안밀 속도는 얘가 빠릅니다. 얘가 느린 거죠. 투수성이 떨어지면 안밀 속도는 느려지는 거예요. 안밀 속도는. 그래서 치마 속도는 얘가 느립니다. 그래서 점토는 장기 안밀 치마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투성 나쁘죠? 말은 거꾸로 하고 왜 이렇게 썼지? 알아서 하살표 하셔야죠. 비례관계. 내가 거꾸로 했구나. 그래서 얘가 투성이 나빠요. 나쁘다 보니까 물이 잘 빠져지 빨리 치마가 되는데 치마 속도는 느립니다. 그런데 이거죠. 내부 마찰. 그래서 이 투수성은 시험을 냈어요. 그리고 내부 마찰각도 시험을 냈어요.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쉽게 입니다. 흙에 각이 있으면 있죠. 모양이 있으면 내부 마찰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저거 기억하면 된다. 왕소금 가지고 모래라 생각하고 밀가루를 점토라 생각하고 얼굴에 문대 보면 돼. 본인 흑입자가 본인 얼굴이 흑입자라 생각하고 문대 보세요. 누가 마찰이 센지. 그럼 얘가 크고 얘가 적죠. 그리고 건조수축량이 모래는 적죠. 그 반면에 얘가 건조수축량이 큰 거예요. 점토가 건조수축량이 커요. 그래서 치마량하고 건조수축량하고 관계에서 치마량이 얘가 적고 치마량은 얘가 큰 거예요. 치마량은 큰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닙니다. 건조수축량하고 치마량이. 치마량은 아직 안 냈으니까 잘 봐두시고 치마량. 안밀 속도, 치마 속도하고 잘 봐두세요. 그리고 불교란 시로 채취는 얘는 채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시료가 있죠? 시료라는 것은 시험에 제공되는 시료인데 교란 시료는 이긴 시료라고 했죠? 흐트러진 시료고. 그럼 자연태적 상태의 시료, 바로 흐트러지지 않은 것을 뭐다? 아니 불자에서 불교란 시료라고 칭합니다. 불교란 시료 채취는 안 된다. 근데 누가 불교란 시료 채취할 수 있다? 점토는 가능하다. 불교란 시료를 채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채취가 가능합니다. 애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얘는 예민비는 1에 가깝다. 얘는 1에 가깝고, 그 반면에 얘가 예민비가 4에서 1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예민비는 얘가 큰 거예요. 예민비라는 것은 흙의 익임에 의해서, 흐트러짐에 의해서 얼마나 약해지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예민비예요. 예민비는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예민비가 된다 해서 예민비는 분자에다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를 두고 분모에다가 교란 시료의 강도를 둔 거예요. 이게 예민비다. 그러면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약해지는가 이걸 나타내는 것이 예민비예요. 얼마나 약해지냐. 농담삼아 이렇게 했죠. 술 취했을 때과 안 취했을 때가 맞죠? 별 차이가 없는 분이 예민비가 작은 거고 술 취하면 어떻게 된다? 개가 된다는 소리 듣는 사람이죠. 그는 예민비가 어떻게 큰 거야? 예민비가 큰 분들은 술 드시면 안 되죠. 많은 실수를 하죠. 맞아요? 마음이 괴롭죠.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괴로워져. 자, 그래서 예민비는 누가 크다? 점토가 큽니다. 자, 그리고 자, 봐두실 거. 그리고 유동화 현상은 누가 생기기 쉽다? 유동화 또는 액상화. 누가 크게 생긴다? 점토에서 이 사질토에서 생기네. 점토는 적어요. 밀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질토에서 유동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유동화 현상. 유동화 또는 액상화 현상이라고도 칭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집안이 지진과 같은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왔을 때 집안이 전단 저항력을 상실하고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뭐다? 유동화, 액상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 측면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시면 46 박스를 보시면 그래서 더 적어 놨어요. 그래서 봐두시고요. 특히 그래서 그 측면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집안조사 있죠? 집안조사는 뭐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마세요. 집안조사는 2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나는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조사 순서 정도 한번 봐두시면 돼. 사전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추가조사로 진행을 해요. 그래 그 옛날에 본고사 있을 때 예비고사 먼저 보고 본고사 봤죠? 대학 수학은 이거 못 믿으면 새로 시험 치는데 이제 본고사 4의 본추 맞아요? 추가. 그리고 집안조사 방법 얘는 2번 출제를 했어요. 2번 기출했다. 짚어보기 시험파기. 자 그런데 얘들은요 자 짚어보기는 이겁니다. 세막대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찔러가 보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는 할 수 없죠. 얕은 데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세막대를 찔르니까. 그리고 시험 파기도 그냥 파보는데 깊이 팔 수는 없죠. 조사할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얕은 기초인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보링. 보링은 땅에다 구멍 뚫는 게 뭐다? 보링. 기계의 보링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기계의 보링하고 여기 보링은 틀립니다. 그래서 보링은 그 4가지 보링. 그럼 보링은 땅을 파니까 흙의 종류를 알 수 있잖아요. 집안의 구성이나 지하수의 적기나 토질시험용 시료 채취를 할 수가 있는 목적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간입시험 나오죠. 이 표준간입시험이 사실상 저겁니다. 집안에 보링은 그래서 이 표준간입시험이나 그 5번의 베인 테스트 시험이 2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준간입시험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표준간입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시고 표준간입시험은 이거죠. 집안에다 보링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구멍을 이렇게 뚫게 되면 이 집안 여기에 사실상 무엇이 있습니까? 땅의 이 상태, 흙은 종류는 알 수가 있어요. 땅을 파냈으니까, 맞죠? 종류는 알 수 있는데, 여기가 얼마나 밀실하게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지내리게 내는 것은. 그래서 여기에다 직접 타격을 해가지고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간입시험은 그 앞에는 외우지 말아요. 표준간입시험이 표본 추출기를 세막대 끝에 끼우고 무게, 육시상하고 추를 76cm에서 자유낙하시키는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상태에서 몇 cm 간입하는데 30cm 간입하는데 이 타격 횟수를 구한다는 거예요. 타격 횟수를 N 값이라고도 하고 또는 N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타격 횟수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추정하는 시험입니다. 뭐 지내력이나 또는 내부 마찰각 이런 걸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격 횟수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구하는 겁니다. 역학적 성질을 이거 구하는 겁니다. 이게 표준간입시험인데 그래서 이 표준간입시험은 알아두실 것이 주의하십시오. N치로 간입량을 구하는 게 아니고 30cm 간입하는데 뭐다? 타격 N치로 집안의 역학적 성질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N값이 크다는 거, N값이 N치가 N값이 클수록 뭐를 의미한다? 밀실한 집안이에요. 밀실한 집안이라는 거야. 고로 지내력이 보다 크다는 거야. 지내력이 크다는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이 집안의 종류에 따라
n값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n값은 다릅니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점토야 사질토에 따라 다른 겁니다. 수치 외울 필요는 없고, 수치 한계는 필요 없어요. 수치 한계는 필요 없고요. 집안의 종류에 따라 n값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래서 이 사질 집안의 경우는, 모래 집안의 경우는 집안의 이 밀실도입니다. 집안의 이 밀실도 측정에 많이 하는데, 집안의 밀실도하고 거기에 내부 마찰과 그 측정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야. 이 n값을 이용해서 이걸 보통 측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우수해.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점토 집안보다는 사질 집안의 신뢰도가 우수한 시험이 표준 간입시험이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베인 테스트가 나오죠. 베인 테스트. 베인 테스트는 베인이 뭐다? 날개야. 테스트는 시험이고, 날개 시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베인 테스트 내지 베인 시험 이렇게 할 겁니다. 베인 시험. 그래서 이제 보링을 통해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뚫고 나서 십자형 날개를 갖다가 때려 박아서 회전시켜서 그 회전력으로 진흙의 점착력 판별하는 거예요. 진흙. 그래서 명심하세요. 진흙이에요. 얘는 연약 집안이라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진흙에만 하는 게. 진흙이 연약 점토 집안이에요. 집안의 종류가 뭐일 때 한다? 연약 점토 집안 진흙일 때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 간입 시험은 연약 집안이면 다 해야 돼요. 연약 집안이면 하는데, 만약에 진흙일 때는 베인 테스트는 어느 때? 진흙. 연약 점토 집안의 경우만 하는 거야. 그러면 경질 점토 집안 이런 데서는 베인 테스트를 안 해요. 명심하세요. 베인 테스트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4번의 표준 간입 시험하고 베인 테스트, 이 두 가지 시험이 바로 뭐다? 원위치 시험, 사운딩의 원래 집안에서 원위치 시험이에요. 원래 집안 위치에서 바로 해야 돼요. 판회가 하는 게 아니다. 거기에서 직접 시험을 하는 원위치 시험 개념이래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1페이지 6번에 물리적 지하 탐사는, 물리적 지하 탐사는 넓은 지층의 연약층 깊이나 안반 위치에 대략적으로 조사할 때입니다. 너무 범위가 강범위에 조사 범위가. 그럴 때 대략적으로 대략 연약층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면서 안반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 대략적으로 조사할 때 쓰이는 것이 바로 물리적 지하 탐사입니다. 근데 탄성파식 지하 탐사하고 전기저항식 지하 탐사법인데, 탄성파는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야. 지진파. 지진파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뭐다? 탄성파입니다. 그럼 탄성파식 지하 탐사는 그럼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이아마트나 폭약을 터뜨려가지고 있죠? 인공 지진을 일으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저항식 지하 탐사는 각 물질마다 전기저항이 다르죠. 그걸 활용하는 게 전기저항식 지하 탐사법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뭘 집중한다? 표준 간입시험 여기 제일 중요해요. 혹시 내면 표준 간입시험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걔 위주로 하세요. 그 베인 테스트하고 이런 거 보시면 돼. 조금 개념만 정리하시고, 지내력은요, 집안이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뭐다? 지내력 또는 지지력이라고도 하고, 지지력, 지내력. 그래서 거기 그 표가 출제를 된 게 표 가지고 순서 냈으면 11회 때 외우지 말고요. 그거 막 외우려고 들지는 마시고요.
자, 그 봐두면서 그 진위력 시험이 혹시나 보면 진위력 시험, 직접 진위력 시험 평판 지하 시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하중을 가해 보는 시험이 직접 진위력 시험이고 간접 진위력 시험이 말뚝박기 시험이에요. 근데 요거는 간접 진위력 시험이 한번 나왔었어요. 지문상에가 나왔고 답을 나무 말뚝에서 답을 만들었어요. 말뚝박기 해가지고. 그러면 직접 진위력 시험이 혹시나 나오면 사실상 이겁니다. 거기 미음에서 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총 치마량이 2cm일 때 잘 갖다가 뭘로 봐준다? 단기 허용 진위력으로 산정합니다. 그 값의 2분의 1을 장기 허용 진위력으로 추정합니다. 단기로 봐줍니다. 단기. 그거 봐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기억하고 니은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기억하고 니은. 매해 제한은 10kg 유톤 이하 또는 예정 10kg 유톤 1톤이에요. 1톤이에요. 예정 5분의 1 이하로 가라 이겁니다. 한꺼번에 하지 말아라 이거야. 그 갈로 속에 써놨죠. 제한은 5단계 이상으로 나눠서 시행하라. 그러면 조금씩 제한을 하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를 나눠서 공부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9월, 10월 달에 용어만 했고, 기본만 했고, 맞지? 조금씩, 단계를 조금씩 높이고 있잖아. 그래서 초반부터 막 문제 풀지는 않잖아요. 맞아? 최고 어려운 난이도 문제를 초반부터 막 풀고 그러면 다 집에 가겠죠? 단계별로. 단계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거 같이 단계 나누고, 그러면 이제 3, 4월 때는 막 치겠습니다. 이제 1, 2월 때 조금 넓혀놨다가, 이제 3, 4월 달은, 요약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본서는 1, 2월 때까지 보고 3, 4월은 이제 요약 들어갈게. 안 하던 건데 한번 해볼게. 여러분들이 또 책이 너무 두껍다 이런 분 때문에 책이 두껍다 이래가지고 알차게는 하되 두께는 줄이겠다는 게 그래서 저거 뭐야 시방서도 넣고 해가지고 좀 얇게 할게. 기스 위주로 하겠다 이게. 자 보시고, 그래서 그 재하를 5단계 이상 나눠서 서서히 재하라 이게 맞지? 개념이고, 시험은 원칙으로 예정 기초 저면에서 행한다. 지표면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봐두시고, 간접 진위력 시험 나오죠. 말뚝박기 시험이에요. 그래서 지문 따 쓰는데 왜 하느냐? 시험 말뚝은 이거 해놨죠? 말뚝박기 앞서서 말뚝의 길이나 지지력 등을 조사하는 시험이 뭐다? 시험 말뚝박기 하는 게 말뚝박기 시험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사용한 말뚝과 똑같은 조건하고 모르면 우리나라 몇 번 박아라? 3세판이잖아요. 3번 이상 박아라 이거야. 그리고 시험 말뚝 위치는 학관 위치 수직으로 해주시고 연속 휴식 시간 두지 말아라 이거야. 그리고 소정 치마량이 또한 더 이상 무리하게 박지 말고 5회 10회 타격간 체중 간입량 얼마다? 평균 치마 최종 간입량으로 봐요. 최종 간입량을 평균 치마량 가지고 평균 체크하세요. 평균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하면 안 되죠. 보통 이거잖아. 양팀 나눠가지고 뭐 내기 걸면요 자기 점수가 짜지죠. 보링을 하든 요새 보링장이 또 다시 유행이라면요. 옛날 보링장 안 간다면서요. 요새 보링장이 틀려졌대요. 옛날에 보링장은 보링만 열심히 쳤잖아. 막 조명도 막 켜나고 막 이렇다 가던데 요새. 몰라 저도 안 가봤는데 요새 보링장 틀려졌대. 사람을 끌기 위해서. 보링처럼 가면 목이 쉬어가온대. 요새는. 그리고 타격에서 5회 총감이 6mm 이하일 때는 거부 현상은 밑에가 안반으로 보겠다는 게 안반이 되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치마 있죠? 부동치마부터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부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